네, 안녕하세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조동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참 생활하시기 많이 힘드실 텐데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지표도 조금 간단히 살펴보면서 짚어볼까 합니다. 예, 일단 제목은 코로나 충격과 경제 전망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상황은 글쎄요, 코로나 불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고프 교수라는 분은 최근의 상황을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의 이 통나무집이 휙 쓸려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다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휙 쓸려간 통나무집이 아직까지 어딘가에 착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요? 가장 비경제적인 충격에 의해서 촉발된 대단히 이례적인 지금 경기 침체를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회복될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여전히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확산이 더 심화될 것이냐, 좀 잦아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경제 전망의 가장 큰 불확실성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요거는 참 글쎄요, 경제학자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 어, 글쎄요, 보건학자 분이 경제 전망을 하는데 지금은 경제학자보다 더 좋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에 IMF가 이제 전망치를 이제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괄호 속에는 지난 6월에 전망한 수치가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3, 4월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됐던 시기이고 그 직후에 6월에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다가 그래도 최근에 수정을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힘들다.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마 금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4, 5%, 그 다음에 유럽은 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대단한 충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만큼은 뭐 부인할 수 없고요. 플러스 여기 2020년과 2021년 두 개의 숫자를 합해 보시면 여전히 내년에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그 회복세의 정도가 금년에 글쎄요, 까먹은 그러한 성장률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반등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위기 이전의 상황을 충분히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서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Q1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그러면 우리는 저점은 통과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나 보고요. Q2라는 부분은 저점을 통과했다면 회복 속도는 어느 정도로 좀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고 Q3 세 번째 질문은 다 회복이 되고 나면은 위기 이전의 추세를 우리가 다시 복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점을 통과했느냐 세계 경제가 뭐 아직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은 일단 통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세계 경제 산업 생산 지수랄까 뭐 PMI 경기 선행 지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다 지난 한 3, 4월, 4, 5월 이 정도 에서부터는 조금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또
소위 얘기하는 더블 딥 같은 상황이 오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유럽의 이 확진자 수가 다시 확 늘어나고 있고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저 약간 재확산되는 것 같은 그러한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희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처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패닉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 가장 경제적 충격을 심화시키는 때이고요. 다시 재확산이 된다고 할 때의 그 충격의 정도는 그래도 그때만큼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왔을 때 가장 크게 놀라고 많이 반응하고 그래도 조금 예상됐던 충격이 올 때에는 준비도 돼 있고 그렇게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사회 제도적으로 또 그런 그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조금은 돼 있기 때문에 지난 3, 4월만큼 경제적 충격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 오른쪽 그림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그래도 안정된 상태에 있다. 신규 사망자 숫자는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의료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처음보다는 그런 거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회복 속도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글쎄요, 이 V-shape, U-shape, 나이키 뭐 이런 얘기들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하는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워낙 내려갔던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을 보시면은 V-shape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 있는 분류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조금 더 의미 있는 회복 속도에 대한 그 토론은 아마도 위기 이전 상황을 회복하는 데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짚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조금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기에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다고 예상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보건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메르스 사태도 겪어봤고 그 전에 몇 번 이 비슷한 보건 위기를 좀 겪어봤는데 이게 단기간에 그치면은 금방 경제도 금방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코로나 코비드-19 상황은 워낙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 확산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잦아드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이죠. 백신 개발 여부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보급돼서 충분히 예방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치료제가 나오면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해서 위기 이전의 상황처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회복 속도를 얘기함에 있어서 짚어봐야 될 중요한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은 경제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유연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예로 들고자 하는 것은 미국 경제와 유로 경제의 이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났을 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진앙지라 그럴까요? 는 미국이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확산되면서 다 같이 이렇게 경기가 침체됐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회복 속도는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빨랐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가 어떤 변화 혹은 충격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유럽보다는 훨씬 더 이제 유연하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그래도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2008, 9년에 미국의 이 실업률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갔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이게 회복이 됐었고요. 다시 안정이 됐고, 유로는 이 안정이 되는데 굉장히 더 오래 기간이 걸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팬데믹 위기에 대응해서 이 오른쪽 끝이죠. 파란색에 엄청나게 미국에서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유럽은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그런데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미국이 굉장히 또 실업률이 빠르게 내려오는, 이 노동시장이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을 하는,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 있고요. 유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실업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뭐 간략히 보시면요. 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가 이제 이 이른바 포스트 팬데믹 기간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큰 위기를 겪은 다음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그림은 이 아시아 위기 때 이 아시아 국가들이 그 이전의 추세를 회복 못한, 그 다음에 이 남미의 그 국가 부채 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를 겪고 나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또 그 오른쪽 그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이나 그 미국 이런 선진국들도 그 위기 이전의 추세를 완전히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림이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번에도 완전히 회복하는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도 불확실하겠습니다만은 아주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뭐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선방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방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을 하나만 꼽으라 그런다면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 때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요 아래 표를 제가 제시한 것은 한국은행의 전망치입니다. 지난 8월에 배포된 전망치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금년에는 뭐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IMF가 전망한 것보다는 약간은 낙관적인 그런 전망인데, 뭐 IMF가 맞고 한국은행이 틀릴 거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 또 있기 때문에 뭐 한 3%에 가까운 성장률이 숫자상으로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불황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락다운을 했기 때문에, 이 전면 봉쇄를 많이들 했기 때문에 소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경기 불황이다. 보통은 경기가 침체될 때 투자 쪽이, 소비보다도 투자 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큰데, 보통의 경기 침체라면 이번에는 투자보다 소비가 훨씬 더 크게 충격을 받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파급되는 그러한 경기 침체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 소비가 거의 마이너스 4%, 내년에 회복된다고 해도 아마 올해 잃어버린 거를 만회하는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돌아가서 경기 저점이 지났을 것이냐, 뭐 저점은 아마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내수, 특히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는 지난 3, 4월경, 그리고 아마 수출은 지난 5, 6월경이 아마 저점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면 빨간색이 확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그러면 어떨 것이냐? 아주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뭐 좀 저점은 지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산업 생산 지수라는 걸 살펴볼 때 왼쪽은 제조업, 오른쪽은 서비스업인데요. 둘 다 뭐 잃어버린 거에 절반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런 정도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약간 좀 반등한 것이지, 지금 상태가 뭐 경기가 뭐 별로 안 어려운 상태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여전히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크게 보면은 ICT 쪽과 그렇지 않은 이른바 전통산업, 전통제조업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BICT, 전통제조업 쪽은 지난 5, 6년 동안 사실상 거의 성장을 하나도 못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철강, 선박, 그죠? 뭐 이런 산업들 다 합쳐서 볼 때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맞아서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왼쪽 그림은 ICT 쪽이고요. 이쪽만 오직 그래도 상당히 성장을 해오고 있던 상태에서 이번에 충격을 맞았고, 그 충격의 정도가 뭐 작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BICT 쪽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저 제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도 굉장히, 서비스업 내에서도 이렇게 섹터별로 굉장히 차별화되는 충격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가 중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앞에서 제가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경제가 얼마나 유연하느냐, 예를 들면은 어느 경제나 잘 나가는 산업이 있고 못 나가는 산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못 나가는 산업 쪽에서 뭐 자원, 여기서 자원이라 하면 인력과 자본이 되겠죠. 이게 좀 빠져나와서 이 잘 나가는 산업 쪽으로 잘 원활히 이렇게 우리 자원이 환류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게 잘 되면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복원이 좀 빨리 될 수 있고, 그게 잘 안 되면은 좀 더 오래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한 유연성이 자꾸 좀 떨어져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도 예전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1997년, 8년 외환위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빠르게 99년에 회복을 했죠. 99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은 1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꽤나 빠르게 회복을 한 그러한 이 저력이 있는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복원력, resilience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상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 회복 속도가 그리 빠르지만은 못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특히 최근에 또 이 강화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 규제들은 노동시장 규제가 대표적으로 강화됐고, 그다음에 주택시장 규제도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트 팬데믹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뉴 노멀이 온다.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을 제가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뭐 이런다면은, 혹은 재택근무가 훨씬 더 과거보다 앞으로도 이 팬데믹이 지나간 뒤에도 예전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고 그런다면은 사람들의 수요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변화하겠죠. 수요가 어떤 쪽으로 변화하겠느냐? 오피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건설 관련 규제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수요 변화 혹은 환경 변화에 경제가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노동시장 규제 문제도 똑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번에는 서비스업을 보셔도 이 음식 숙박업과 운수업은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금융보험업은 오히려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보건복지 이쪽 부분도 충격을 조금은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이 사회복지가 많이 확장이 되면서 여전히 뭐 탄탄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별로 혹은 섹터별로 굉장히 격차가 크고 그러한 변화된 환경에 우리 경제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우리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냐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거의 추세를 일단은 보실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겠습니다만은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8.6%였습니다. 뭐 이런 숫자라는 게 우리도 이런 숫자를 경험했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10년은 6.4%, 그 다음 10년은 4.5%, 대충 10년에 2% 정도씩 연간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이 떨어져 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되었을 것 같으냐. 지금 2020년이 다 안 지나서 다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2015년에 KDI에서 그래도 희망찬 전망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내려가겠지만 한 3%대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 2015년 이후 지금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2.5% 근처 어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여전히 또 2%포인트 정도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 추세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0.5%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굉장히 우울한 전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이렇게 우리 경제의 글쎄요,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 요인을 꼽으라 그런다면 첫 번째 요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고령화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어느 한두 사람이 단기간 내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의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보건력을 좀 약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고 플러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일부로서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나라의 중기 전망도 그렇게 낙관적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그러면은 2%를 맞추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아주 굉장히 장밋빛으로 희망찬 미래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좀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불황 시기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한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부분적인 위안을 같이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미래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